창작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예술이 대중화됐다. 점점. 그리고 이게 저는 뭐 거품이라는 게 빠지게 되면 정말 편하게 창작하고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메타버스에서 열리지 않을까. 자, 이제 주식 얘기 좀 해봤으면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한번 네네. 가보면 지난 몇 년간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네네. 컸는데 네. 서울 역세권, 뭐 신도시 등 일자리가 가깝고 네.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에 집중이 아무래도 생겼는데 네네. 메타버스가 보편화되는 뭐 10년 후에는 예. 이게 줄어들 수 있는가요? 근데 전 한편으로는 네. 서울 경기에 대한 이제 그런 집중화를 메타버스가 줄여주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네. 지방의 소도시는 더 줄어들고 결국 네네. 인구의 집중은 서울 경기로 더 몰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맞아요. 메타버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도시에 왜 모여 사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좀 네. 답이 나오는데 모여 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프라 공유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인프라. 예를 들어 병원, 학교, 도서관, 교통시설. 네. 서울이 아니면 뭐 2, 3천 원 내고 이 좋은 지하철 어떻게 타고 다녀요? 우리가 못 타고 다니거든요. 대도시 아니면. 그런데 그럼 메타버스가 지금 열고 있던 것 중에 뭘 대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병원. 네. 병원 사실 지금도 원격 진료가 일부 시행이 됐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네. 병원, 그다음에 학교도 사실은 대학 중에도 주변 대학 중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을 가서 들어야지만 오프라인 대학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면 내가 집에서 대학 수업을 들어도 이게 오프라인 대학처럼 돌아가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런 걸 또 더 판을 키우려고 준비하는 대학도 서울 시내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은 그래도 내가 만약에 좀 멀리서라도 대체가 되긴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적인 판단이죠. 대체가 100%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안 된 부분 때문에 내가 거주 비용을 좀 더 높게 들더라도 서울에 올 건지 네. 아니면 거주 비용하고 얘를 밸런스를 맞춰갖고 난 이 정도 대체됐으면 이제 서울 떠나도 될 것 같다고 할지. 근데 모든 사람이 서울에 머물진 않겠지만 그래도 떠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은 도시 집중화를 완화시키는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완화시키는. 예. 그럼 요즘에 또 부동산에서는 뭐 몇 년 전부터 꼬마 빌딩 굉장히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네. 근데 책에서는 또 건물 대신 네. 더 핫해지는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떤 건가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예. 네.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이게 뭐랄까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 것도 갖고 와서 하긴 해요. 예를 들어 아마존 것도 국내에서 아트의 센터가 국내에 있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중한테 공개가 솔직히 잘 안 돼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데이터 센터가 지금 누가 하고 있고 입지가 어디고 그 자체가 약간 보안과 관련된 정보긴 하거든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 것도 아시아로 들어오고도 있고 네. 국내 통신사들도 데이터 센터 사업 확충하고 있다 보니까 네. 만약에 학교나 병원이 사라지면 이 공간이 어디 가는 거야? 네네. 결국 얘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미래에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리츠 같은 투자 상품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저는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는 예. 진짜 많은 분들이 예. 꼬마 빌딩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네네. 이런 쪽에서 좀 투자를 하면 네.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네. 저도 조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리츠와 관련된 네. 상품 투자를 좀 하는 거죠. 예, 아. 예, 그런 거.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 부담스러워 하시네. 예, 왜냐하면 제가 뭐 그래서 투자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또 따라하셨다가 좋은 효과 나오면 괜찮은데 안 좋은 효과 나오면 제가 또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대학에 또 교수님으로서 예. 계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 시점에 지금은 대학에서 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30명이 기준선이긴 한데 네. 지금 오프라인 수업 계속 하나요? 오프라인 수업 일부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원 담당이고 대학원 학생 중에 특히 외국인 학생 워낙 많아요. 외국인 학생들 중에 중국인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는 네. 지금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네. 예. 대학원은 비대면인데 그럼 일반 학부는 학부는 좀 조금 그러니까 소규모 클래스는 네. 대면 시작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네. 있다. 예. 자, 책에 메타버스 3단계로 돌아섰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에 대한 얘기 나와 있던데 네. 10년 뒤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네.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10년 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주체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주체. 지금 주체?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네. 또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댓글. 지금 우리가 촬영한 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건 사람끼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버추얼 휴먼,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꽤 썼죠. 네. 아직까지는 버추얼 휴먼이 대부분 인공지능 기반으로 돌아가진 솔직히 잘 않아요. 네. 사람이 이제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긴 한데 최근에 이거를 인공지능을 입히는 작업들을 기업들이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광고 모델이 그냥 광고로만 나오는데 A라는 광고 모델이 내가
우리가 조만간 은행을 들어가게 되면 은행 홈페이지에 금융상품 안내해 주는 걸 AI가 해주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등장해서. 네. 뭐 그런 그 존재하고 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최근에 봤던 재미난 케이스 중에 뭐 인플루언서 분인데 네. 이분이 본인을 형상한 약간 동물 같은 걸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자기가 1대1로 만나주기 힘드니까 이 동물 캐릭터가 이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이렇게 피드백해주고 네. 동기부여해주는 대화 상대로 움직이게끔. 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존재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만들기가 어렵고 네. 또는 만들려고 하면 로봇으로 만든다. 네.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을 씌워서 메타버스가 어차피 화면 속의 세상이니까 화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주체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네. 만들어진 인공지능 또는 사람을 통해서 복제된 인공지능 네. 이렇게 소통하는 존재가 달라지고 소통의 공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 줌이니 뭐니 화면 속에 상대방 얼굴을 보는 게 익숙할 텐데 네. 앞으로는 이제 입체 공간, 컴퓨터 속이나 증강현실을 통한 입체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통해 사람 만나는 네. 이런 쪽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작년도 제가 봤던 게 그 이제 돌아가신 뭐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딸이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부활이나 이런 공간에서 살아나서 이제 대화 나누면서 이제 뭔가 서로 재해를 하면서 그렇죠. 예. 이게 뭐 되게 감동적인 장면들이 네네. 나왔었는데 이런 메타버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신의 영역에 뭐 도전받는 뭐 네. 그런 부분이 영역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작년에 좀 연락을 많이 받고 말씀 나눴던 분들 중에 종교계통 분들이 계세요. 왜요? 예를 들어 뭐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 저 처음에 의외였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왜? 근데 일단은 포교 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분들하고 소통하는 도구로서 메타버스를 바라보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아, 그분들도 빠르시네요. 의외로 불교계에서 메타버스 논문 몇 개 나와 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뭔가 불교라고 하면 산, 그렇죠. 이 이제 현실 세계가 조금 떨어져. 근데 저 논문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5만 가지 자료를 다 보는데 불교계, 그러니까 종교 논문을 제가 왜 봤냐면 불교계에서 난 메타버스 논문 진짜 뭘 다뤘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는 불교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모습이 영화 신과 함께 이렇게 지옥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이게 약간 불교 세계관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거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메타버스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실감 있게 미리 전파할 수 있을까? 지금 그냥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디지털 세대일수록 말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만 해도 뭐 영상 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공간화 시켜갖고 보여주는 거. 그럼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여주는 게 우리 신도들한테 같이 타겟이 맞는 거냐. 의외로 굉장히 IT적으로 깊게 연구하세요. 불교계에서도.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정말 일반화가 돼서 만약에 뭐 로블록스건 마인크래프트건 뭐 다른 플랫폼에서 자꾸 죽음 이후의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거기서 뭐 처음에 재미삼아 가지만 자꾸 그 공간에 소통을 해. 그리고 작가님 말씀대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자꾸 곁에서 보여줘. 이 개인들 중에도 돈 있는 분들이 외국에서는 그걸 만든 사례가 몇 개 있어요, 이미.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살려내고 한 케이스가. 근데 이러다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받아들인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종교계에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저는 사실 뭐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번쯤 그 공간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 뵐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진짜로. 근데 또 계속 계시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누구에게나 뭐 가족이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또 고인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살려내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인권적인 것들이라든가 이게 꼭 단순히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교수님 책을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상업적인 일반적인 저작권에 관한 법을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뭘 디자인을 했어요. 이 디자인 작가님을 쓰게끔 했어, 제가 돈을 받고. 근데 작가님이 돈을 저한테 주시고 쓰긴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이상한 쪽으로 써, 못된 쪽으로. 그럼 저한테 돈은 주셨지만 저의 인격을 이거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원 디자이너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럼 돌아가신 분도 사실은 죽음 이후의 세계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보시고 있다라고 봐요.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그분 입장에선 와, 나를 우리 아들 내미가 또는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살려내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써. 그걸 흐뭇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분 입장에서 나 저건 아닌데, 나 저기서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은 짧은 씬으로 돌아가신 역사적인 인물을 박물관에 세워놓는다.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 살려내서 그분이 신곡을 부르는 감동적인 씬 이런 거 생각하는 건데 이게 상업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만약에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찍을 수도 있고 마이클 잭슨이 어떤 기업에 뭐 노래를 트레이닝하는 선생님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안 하고 싶은데 본인은 안 하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어 삶의 철학하고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게 과연 좋냐 저는 좀 아니다는 쪽에 가까워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 책에는 또 총 15개 유통, 예. 방송, 예술, 네. 게임, 교육, 건축, 금융, 부동산, 의료, 제조업, 교통, 코스메틱, 패션, 식음료, 네. 뭐 관광, 광고 등 예. 15개 분야의 이제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책에서 뭐 이미지랑 여러 네. 가지 이제 한 파트를 차지해서 크게 네. 나오고 있던데 이 중 몇몇 산업군에서 나타날 미래에 대한 전망 좀 재밌는 거 위주로 한 네. 뭐 3개, 5개 정도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교통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통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차는 어차피 타고 다녀야 되는 건데 이 메타버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국내외의 그런 모빌리티 기업들 중에 네. 의외로 메타버스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아우디 제가 책에서 소개한 사례가 있는데 네. 아우디가 차량용 VR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생뚱맞게 의외로 애플이 갖고 있는 특허 중에 차량에서 VR 쓸 때 멀미 안 나게 하는 기술 이게 애플 특허 중에 있어요. 아 멀미가 나나요 원래는? 잘못 만들면 멀미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VR을 쓰면서 멀미를 굉장히 낮춰주는 거 뭐 그런 걸 또 애플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자동차하고 메타버스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네. 자동차는 우리가 기대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 현재 전기차도 있지만 자율주행을 또 꿈꾸고 있죠. 그렇죠. 차 안에서 뭐 하겠어요? 도시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데 네. 자율주행 되면 차에서 뭐 할까? 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유튜브 보고 라디오 들을 거냐? 네. 그 이상의 경험을 사람들은 또 바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차는 미래의 플랫폼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차를 한번 팔면 이거 수리해주면서 돈을 추가적으로 벌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마치 휴대폰 판 다음에 앱스토어 결제로 돈을 버는 것처럼 차를 팔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소비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동차 기업이 커머스 기업이 되는 그렇죠. 가장 아주 저는 멋있는 모습 꼭 나올 만한 게 차의 앞뒷 유리랑 양옆 유리가 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 현재 기술은 돼요. 조금 비싸서 그렇지. 네네.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이에요. 네. 근데 그게 좀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만약에 서울 시내 막히는 구간을 가고 있는데 숲 같은 게 나와. 강원도나 노르웨이 숲으로 바뀌어. 네. 음향도 그렇게 나와.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목이 되게 안 좋은데 상담 서비스가 뜨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자기개발이나 뭐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네. 1시간에 뭐 10,000원에 상담해 주겠습니다. 네. 상담사가 떠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또는 내 이동 패턴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거에 맞춰갖고 교육 콘텐츠 딱 딜리버리 해주는 거. 네. 쇼핑, 5만 가지 다 들어올 수 있죠, 차 안으로. 그렇죠. 예. 교수님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네. 진짜 요거는 가능한 일인가요? 나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요. 네. 실제 제가 아는 기업들 중에 실제 이거 연구하고 조금씩 만들고 있는 기업이 실제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 그러면 네. 요거는 10년 안에는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는 네, 거다. 그러면서 책에 나온 문장이 A라는 자동차 기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기업은 네. 20개 국가에서 2천만 대의 자율주행차를 판매했습니다. 각 자동차의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은 1.5시간입니다. 그렇다면 A 기업은 고객과 1대1로 소통하는 시간을 매일 3천만 시간이나 확보한 셈입니다. 물론 거기서 뭐 넷플릭스도 보여주고 하겠지만 그렇죠. 그 기업이 과연 그 시간을 다른 기업에게 과연 다 내주겠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커머스로 전환할 수도 네.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항공도 네. 이게 제가 책에 보니까 뭔가 투명창 네네네. 그렇게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 타면 그 창문을 열어야 되는 네. 그 공간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위에 뭐 투명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있던데. 한국에 사실 그게 시도는 좀 됐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공학적인 측면 때문에 조금 안 되고 있긴 해요. 네. 그럼 본질적으로 이제 질문을 항공은 도대체 문제가 뭐냐? 문제가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1등석하고 예를 들어 이코노미 클래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공간의 사이즈거든요. 그쵸. 물은 막 받치고 너무 이런 거. 좁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게 공간을 넓게 해주면 그만큼 연료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비싸지. 비싸지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줬는데 이 사람 넓은 1등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대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윈인. 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코노미 클래스인데 앉아갖고 VR을 정말 완전히 가벼운 VR이 나왔어. 네. 그걸 끼고 앉아있어. 네. 그럼 이 사람이 1등석처럼 편하게 가, 심리적으로. 네. 그러면 서로 윈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인이 착용할 수 있는 장비나 네. 또는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는 비행기 안에 디스플레이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좁은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 넓은 공간처럼 인식해 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뭐 뉴욕까지 10몇 시간 비행기 타는데 네. 중간에 다양한 경험을 집어넣어 줘서 이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이 느끼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를 연료를 더 세게 해서 빨리 가는 거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탄소도 많이 발생하고. 근데 시간은 똑같은데 내가 체감하는 시간을 줄여주게끔 하는 기술. 이게 메타버스 통해서 계속 나올 것 같다. 이 예상입니다.
일종의 뭐 아주 쉬운 예시를 든다면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이 있냐 없냐 그렇죠. 차이 같은. 아주 심적인 비유예요. 예. 자, 근데 네. 메타버스가 뭐 도로와 또 공간도 바꾼다면서 뭐 도로 폭은 좁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실제 자동차 회사들이 메타버스하고 자율주행을 좀 같이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발달할 때 차 안에서 보내는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까 메타버스가 발달하면 자율주행에 또 윈윈이 되죠. 이렇게 이제 둘이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율주행되는 메타버스 차가 많아져. 그러면 시중에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때문에 생기는 이제 2차, 3차 효과인데, 도로는 자율주행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사람보다 기계가 운전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도로폭이 지금보단 좁아질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호체계가 거의 없어져요. 구글이 만들어 놓은 샘플을 봐도 신호등이 없는데 모든 게 다 6G망으로 연결되는 차를 보게 되면 레이턴시가 워낙 줄기 때문에 신호등 없이도 차가 그냥 막 지나다니거든요. 그럼 또 이동 시간도 빨라지고, 또나 건물에 있는 주차장. 건물 자체의 원가가 낮으면 주차장이 지금처럼 있겠지만 되게 핵심지에 있는 데는 사실 주차장이 되게 고비용으로 쓰는 공간이잖아요. 특히 강남 어디 가면 1시간 주차 비용이 10,000원, 20,000원만 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오히려 자율주행차니까 나 여기 내려주고 약간 한 1-2km 반경 밖에 있는 데다 차를 하는 타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차는 곁에서 잘 안 보이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좀 되면 네.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녹지라는 공간들도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현실 공간 있고 현실하고 이질화되어 있는 메타버스인데 이질화된 메타버스가 오히려 현실 공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2차, 3차 효과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교통이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좀 어디 좀 볼까요? 두 번째도 이제 독특한 산업인데 식음료 한번 볼까요? 실제 작년에 제가 식음료 회사 많이 만났어요. 국내 회사들을. 가장 메타랑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특이하죠. 이거 먹어야 되는데. 가상 세계에서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 큰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식음료와 관련된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거, 뭐 그런 관심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도 보게 되면 버드와이저가 메타버스 공간 내에 그 약간 와이너리 같은 걸 만들었어요. 와인 공장, 아니 와인, 그러니까 맥주 공장, 맥주 브루어리를 만들었는데 실제 그렇다고 거기서 맥주 만들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화면 속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면 재미는 있어요. 맥주 만들어주는 공정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 보잖아요. 못 보죠. 또 거기서 만들면 자기네 독특한 또 서브 브랜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 거. 고객 서비스 뭐 체험 같은 거. 네, 체험 같은 거죠, 약간. 또 하나는 실제 그 뉴욕이나 이탈리아 식당에서 했던 사례긴 한데 추가형 VR이라고 해서 배경이 보이면서 증강현실로 이렇게 가상이 뜨는 형태 VR 기기들이 있거든요. 이걸 쓰고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스테이크면 푸른 초원하고 건강한 소가 또 핵심인 거잖아요. 너무 잔인한데요. 소를 보면서 소는 저기 멀리 있어요. 소를 저기 보면서 멀리. 소를 먹는 아주 멀리 있고 푸른 초원에서 먹는 식사. 또는 이제 디저트 같은 거 먹을 때 책에도 제가 쓰긴 했는데 뭐 이렇게 디저트와 어울리는 뭐 별빛, 음행옥가 이런 게 이제 같이 나오면서 디저트 먹고. 우리가 이제 음식이란 게 실제 보면 어디서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굉장히 경험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다르죠. 남자분들 특히 많이 하는 게 뭐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이 제일 맛있다. 바나베 끓여 먹었던 거. 네, 맞아요. 맛있었어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쵸. 메타버스로도 안 가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싫어요. 저도 싫은데 그런 것처럼 음식은 우리가 이제 오감으로 먹는 거긴 해요, 실제. 그러니까 오감인데 내가 만약 밀키트를 조리해서 왔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좁은 방 안에서 나 혼자 먹는 외로운 식사.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없어요. 그게 아주 살짝 연결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좁은 내가 공간에서 밥을 먹지만 뭔가 먹방을 본다든가. 그렇죠. 관련이 조금 살짝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에 이제 확장 버전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예요. 네. 식음료 쪽에서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걸 손대고 있어요. 자, 또 한 세 번째쯤 한다면요. 세 번째 중에 뭘 재밌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예술을 한번 볼까요? 예술. 혹시 예술품 보유하고 계신 거 있어요, 작가님? 예술품을 보유하려면요, 교수님, 돈이 진짜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술은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투자는 하지만 내가 충분히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고 그 윗단계 가고 그거 단계도 다 되신 분들이 이제 약간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배가 불러야 예술을 즐길 수 있다. 아이고야. 맞아요. 공감해요. 공간관의 이 부분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뭐 약간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옛날 소설책 중에 지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은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있고, 하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것은 미학적인 개념도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인류한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거. 그것도 인류가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보면 되게 우리는
안타까운 게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예술의 가치를 되게 나중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삶에서 멀리. 그쵸. 근데 어쩔 수는 없어요. 현실이 각박하니까.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제가 만났던 예술가분들 중에 정말 멋있는 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인데 네. 그림을 그려서 이걸 메타버스 내 전시 공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팔기도 하고 네. 또는 어떤 장애인 분인데 원래 이런 거 활동하고 싶은데 못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근데 메타버스 내에서도 그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도 봤고. 네. 그건 이제 창작자 입장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NFT가 거품이네 뭐네 말은 많지만 네. NFT를 통해서 예술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좋게 보면 네. 창작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예술이 대중화됐다. 점점. 그리고 이게 저는 뭐 거품이라는 게 빠지게 되면 정말 예술을 꼭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편하게 창작하고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메타버스에서 열리지 않을까. 네. 지금 NFT 얘기해 주셔서 메타버스랑 네. NFT 그다음에 네. 뭐 블록체인 가상화폐 네. 요 관계를 한번 좀 교수님께서 네네네. 정리해 주신다면. 사실 뭐 지금 방송 녹화하고 있는 요 주에도 네. 하루 이틀 전에 뭐 LG나 SK가 그 구급사 차원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럼 그들이 왜 그걸 발행하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어떤 암호화폐를 만들게 되면 투자 대상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래 매개체가 된다고 본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가. 네. 왜냐면 우리가 만약 계열사가 10몇 개야. 그러면 여기서 사용했던 화폐랑 여기서 사용했던 화폐를 자기네 암호화폐로 다 연결을 시켜버려. 이러면 마치 자기네만의 소환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금융공학 측면에서 엄청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일례로 스타벅스가 사전에 정립되어 있는 포인트가 수조를 단위라고 하잖아요. 엄청나다면서요? 그죠? 수조예요, 그게. 2조인가 3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를 갖고 갈 수 있게 되면 네. 또 그걸로 또 부가적인 금융적인 이득이 많이 발생하겠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블록체인은 뭐 일단 웬만한 대기업들 다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창작하고 소비하는 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뭐 재산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빌려준다. 또는 권리를 분산해서 투자한다. 이거를 뭐 대여해가지고 약간 담보처럼 한다. 네. 디지털 자산도 활용성이 높아져야지 자산으로 자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컴퓨터 파일로만 암호로 잠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산을 활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매체가 바로 NFT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불가분의 관계 서로 양쪽은 함께 커갈 겁니다. NFT랑 블록체인, 메타버스는 함께 이렇게. 자, 지금 15가지 중에서 지금 교통이랑 그다음에 식음료, 그다음에 예술 얘기했는데 네네. 저는 이 중에서 좀 관심 갔던 분야 하나가 네네. 방송에서 네, 방송. 일단 방송에 대한 이제 변화를 이제 교수님 여쭤보기 전에 네. 그 스포츠 경기 같은 걸 할 때 네. 이제 스포츠 선수 예를 들면 축구라면 네. 공격수 있고 수비수 있고 네네. 골키퍼 있으면 네. 그분들한테 이제 카메라나 어쨌든 그런 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골키퍼면 공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걸 볼 수 있는 그 그렇죠. 장면이 있던데 그거 어떤 얘기일까요? 그거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실제 현재 갖고 있는 장비들만 봐도 바디캠들을 예를 들어 경찰분들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쓰고 있죠. 예. 근데 이게 그럼 좀 더 경량화되고 만약에 신체 움직임에 장애가 없게끔 만들어지고 통신망이 사실 뭐 지금도 안정적이긴 한데 통신망이 이제 6G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뭐 트래픽상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송출하기 시작하면 한 번의 이벤트나 한 번의 경험을 각자의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미난 시장인 게 내가 만약에 A매치를 봤어. 한번 보고 나면 끝인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번은 예를 들어 뭐 골키퍼분 관점, 한 번 스트라이커 관점, 한 번 미드필더 관점으로 계속 경기를 돌려볼 수도 있고. 호나우두 같은 입장에서 네. 딱 해가지고 내가 만약 우리가 좋아하는 뭐 아티스트들의 아이돌들의 공연도 한 번은 이 아이돌의 관점, 이 아이돌의 관점 다르게 보게 되면 또 공연 자체도 액티브하게 여러 개 볼 수 있겠죠. 이미 비슷한 시도가 외국의 연극계에서 약간 나온 게 있어요. 연극인데 VR로만 하는 연극이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내가 무대를 딱 지금 앉아서 보잖아요. 보통 연극은 객석에. 그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연극이에요. 여러 각도로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VR이니까. VR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못 보게 막혀 있어요. 또 관객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타버스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예. 그렇다면 방송에서 네. 또 다른 얘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예. 유튜버다 보니까 그쵸.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유튜버 분들이 최근에 국내도 그렇지만 일본에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버추얼 유튜버. 이제 뭐 국내도 뭐 이렇게 몇몇 분들이 하고 계시긴 한데 부럽네요. 이렇게 풀트래커 장비 같은 거 네. 착용하시고 나서 본인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아바타로 방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이 공간에서 아바타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네. 아니면 나도 아바타고 공간도 가상이고 또는 더 확장된 케이스는 시청자분들도 일부는 아바타로 들어와서 함께 여기서 방송하는 네. 이런 것들에 관한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아예
본인이 오디오만 제공하면 그 버튜버를 해주는 플랫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통 매체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텔레비전과 종이신문과 라디오, 잡지인데 네. 이 매체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앞으로도 이건 계속 꺾을 수 없는 거겠죠? 사실 좀 슬픈 얘기인데, 네. 뭐 지금 잡지, 그다음에 라디오, 신문 이렇게 바닥에 쭉쭉 깔려 있고 그나마 방송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4대 매체 분들을 골고루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다들 걱정을 엄청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 상태로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미지 지금 띄워드리겠지만 다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럼 뭐 이게 유일한 답은 아니겠지만은 메타버스도 한번 활용을 해볼까 고민을 하시는 거죠. 마치 기존의 방송이나 다른 매체들이 유튜브나 OTT한테 한두 방 맞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휘청거리고 있는데 지금 더 센 애가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주먹이 날라오는 것 같은 게 그분들은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빨리 위험을 느껴야죠. 준비를 할 테니까. 맞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또 당신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책의 파트도 있던데 네네네. 어떤 얘기인가요? 뭔가 조금 예. 위안이 되기도 하고. 위안이 되죠. 제가 작년에 그 로블록스에서 조사했던 것 중에 굉장히 좀 처음에 충격이었다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뭐가 있냐면 로블록스가 내부 그 유저들을 한 3,000명, 2,900 몇십 명인데 조사했던 데이터 중에 너는 친구를 어디서 더 많이 만들고 있니 물어봤어요. 근데 로블록스가 주로 젊은 층이 많잖아요, 10대. 근데 비율이 로블록스에서 만나는 친구가 56%, 현실 세계 44%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메타버스 연구자지만 친구를 메타버스에 더 많이 만나는 거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유, 왜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얘기했던 가장 큰 비율이 뭐가 있냐 하면 외모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좋다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거든요. 내 외모도 그냥 나가도 되지만 나도 친구를 볼 때 외모 자꾸 선입견 안 갖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편하게 어울릴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꿈꿨던 좋은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사람을 만날 때 인간관계든 뭐 남녀가 만나는 뭐 소개팅, 미팅이든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생각보다 크죠. 정말 잘생기신 분들이 뭐 이쁘신 분들이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성향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하니까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보면 아직까지 글로벌하게 보면 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고 외모 차별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어지는 세상은 정말 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로만 봤을 때 정말 멋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내 외모가 있으면 그걸 또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건 아니라면서. 이것도 산업적으로 재밌는 게 또 그 안에서도 또 베리에이션 주는 게 또 마켓이 생겼어요.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 보면 나 마치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나의 아바타 아티스트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개인이 아바타를 만드는 실험들 보면 재밌는 게 완전히 잘 안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제일 안 바꾸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별 잘 안 바꾸고요. 인종 잘 안 바꿔요. 물론 예외는 있죠. 제가 이제 이게 평균이니까. 근데 또 반대 예외는 게임하는 것 중에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임에 들어오는 여성분들은 보통 남자 아바타를 많이 쓰긴 써요. 괜히 또 여자라고 막 또 구박할까봐. 근데 그건 특수한끼리 쓰고 보편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실제 자기 얼굴에서 살짝 좀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라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A라고 생겼는데 완전히 C로 들어가죠. 그럼 나를 부정한 게 되잖아요. 내가 아닌 듯한 느낌. 아바타는 결국 나이가 되는데. 이거 싫으니까 원래 나랑 살짝 비슷하면서 굉장히 뭐 젊거나 잘생긴 거. 그래야지 나도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로 인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죠. 교육의 양극화, 뭐 메타버스도 양극화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라지는 직업과 산업군.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양극화는 뭐 제 책에서도 이제 그걸 어디서 모티브를 받았냐면 영화 레디 플레이어1을 보시면 영화는 2018년도 작품이지만 원작 소설이 2011년도 거거든요. 근데 원작 소설에 나왔던 장면 중에 영화로는 구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학교 내용인데 학교를 보게 되면 약간 우주 같은 공간에 메타버스 학교가 막 복제되어 있어. 네모 재미없게 마치 감옥처럼. 근데 이 학교를 누가 가냐 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 그리고 못 사는 애들이 글로 가요. 소설 속의 사항을 보면 잘 사는 애들은 예전처럼 되게 전통적인 학교가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고 배우고 그런데 저는 모든 교육의 경험을 메타버스가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설 속 상황처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글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원가가 점점 증가하는 거다 보니까는 낮은 원가에서 교육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메타버스로 점점 들어가게끔. 지금도 우리가 잘 보면 뭐 어떤 부유한 층을 보게 되면 1:1 과외시키고 하잖아요, 애들. 그렇죠. 과외 선생님이 내 공간에 집으로 오기도 하고.
근데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 달에 몇만 원에 가서 인강 듣고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죠. 예. 근데 그게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좀 우려가 생깁니다. 교육의 양극화가. 예. 그런 부분에서 교육의 양극화. 네. 그다음에 사라지는 직업과 산업군요. 사라지는 직업은 사실 이게 인공지능 플러스 비주얼화된 아바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인공지능하고 아바타가 붙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처럼 메타버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약간 난이도가 높지 않은 상담을 했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계약을 관리했던 직종들 그런 분들의 직종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협을 받을 겁니다. 현재도 보게 되면 일부 금융권이 네. 그 객장 들어갔을 때 지금 뭐 청경분들이나 몇 분이 서 계셔가지고 뭐 맞아. 왜 오셨어요? 약간 저처럼 어리버리하면 번호표 저기도 뽑으시고 여기 저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맞아.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아바타로 대체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분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겠죠. 한편으로는 근데 현재 존재하는 직업들 중에 감정 노동자들, 예를 들어 콜센터 근무하는 분들, 이분들은 저는 그 직업이 대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약에 그런 아바타 대체를 해. 단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서 좀 만들 수 있어야지 무조건 뺏어버리고 나가세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결국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네. 거기서 사라지는 또 산업도 있다면 반대로는 또 새롭게 생기는 직업과 새롭게 생기는 산업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을 우리가 좀 이제 만약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분들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쪽들이 생길까요? 늘어나고. 미래에는 좀 제가 큰 틀로만 말씀드리면 인간의 경험을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일자리가 증가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좀 모호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일을 자꾸 준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모집 분야 메타버스 어떤 업무 쓰는데 제가 봤을 땐 그들이 적어놓은 업무가 다 경험 설계 쪽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유통 매장이야. 근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유통 매장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매장을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을 월마트는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VR 쓰고 들어가면 월마트 매장 똑같이 있는데 이거는 좀 별로예요. 우리가 메타버스에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서처럼 이렇게 어떤 게이트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면 쇼핑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경험인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험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는 인간의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일의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예. 그럼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주신다면? 그게 이제 기존의 학문 카테고리로 보게 되면 뭐 그렇다고 그 학과만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인 학문 내에서 그 경험 설계 다루던 학과들은 뭐 제가 있는 경영대에서도 일부 다루기도 하고 뭐 심리학과, 산업공학과, 인지과학 전공들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다루긴 했었어요. 자, 이 메타버스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기업가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사실 제일 많은 건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이 디지털 전환기 격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잘 활용해야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부도 쟁취할 수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가장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는 거는 모두가 좀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난 뭘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개의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만 어떤 종목이 뜨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소비자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도 갖고 있는 게 괜찮고요. 또는 새로 나오는 것들을 너무 마지막에 막 밀려갖고 어쩔 수 없이 쓰시기보다는 당장 뭐 스마트폰만 있어도 몇 가지 해볼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경험해 보다 보면 이건 생각보다 괜찮다. 이건 언론에서 뜨거운데 좀 별로인 것 같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경험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아이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자녀분이건 조카분이건 다음 세대가 과연 메타버스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사회적인 나의 주장, 의사를 꼭 가지시고서 이게 소비자 관점이건 유권자 관점이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빅테크가 만들고 나는 그냥 받아 쓴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디지털 지구인데 디지털 지구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이런 좀 여러 개의 관점을 견지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로블록스도 사실은 뭐 10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녀를 가진 분이라고 뭐 40대, 50대 분들은 사실 메타버스가 조금 안 와닿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나이가 어리신 분일수록 좀 더 와닿을 텐데 이 갭을 결국은 이제 자녀 교육에서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최근에 제페토건 로블록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다른 사람 아바타를 만나잖아요. 근데 아바타끼리 만나면 얘가 나도 뭐 초등학생이야 하면 믿어요. 애들은 바로. 그쵸. 채팅을 하니까. 아바타도 애기 같고 모습이. 근데 막상 알고 봤더니 40대 중반 후반인 어른인 경우가 진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특히 애들 데리고서 뭐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 제 주변에도 우리 딸아이가 뭐 누구 만난다고 했는데 누군지 알고 알아봤더니 40대 아저씨였다고 깜짝 놀라고 휴대폰을 뺐었대요. 그분은 뭐 너무 손을 덜덜 떨면서. 처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제페토 화면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작은 화면에서 뭔 일이 생기겠어 한 건데 거기서 그렇게 연결된 건데 정말 만약에 만나러 나갔을 때 이게 오프라인으로. 네. 먼저 좋게 햄버거 먹고 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저씨가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 그건 사기죠, 애한테. 야, 이게 약간 예. 뭔가 이게 잘못된 것도 이게 진화되는 게 옛날에는 뭐 동네에서 아저씨나 그런 분들이 네. 아저씨가 뭐 네.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와. 그래서 뭐 유괴도 하고 나쁜 많이 뭐 했는데. 그게 약간 예. 이렇게 이 예. 세상에서는 근데 이게 또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휴대폰을 안 쓰던 시절에는 보이스피싱이란 말이 없었어요. 없었죠. 휴대폰 쓰면서 보이스피싱이 나왔고요. 네. 잘 보시면 망이 4G, 5G가 나오면서 로맨싱 스캠이란 말이 나왔어요. 로맨싱 스캠은 뭐냐 하면 화상통화도 좀 하고 소셜미디어 많이 쓰면서 한 번도 안 만났지만 마치 만난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연인인데 뭐 이라크에서 파병됐는데 지금 뭐 공항에 묶여있어. 300만 원 보내달래. 통금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신뢰 관련된 사기가 어른들한테 이미 온 거거든요. 네.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정말 아바타로 자꾸 만나고 더 연결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저는 아이의 얘기만 들었지만 사실은 어른들도 이런 사건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자녀분들은 그런 거에서 좀 더 조심해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좀 잘 케어해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제페토 쓰니까 괜찮다, 로블록스 쓰니까 아이 플랫폼이니까 괜찮다라고 보지 마시고서 그 안에서 어떤 공간에서 누구랑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캐묻지 말고 뭐 조사관처럼 쓱쓱 이렇게 물어보고 살짝 보고 아빠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너 주로 어느 공간에서 놀아? 이렇게 물어봐서 갭을 점점 좁히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얘기할 거야. 나 요즘에 이 친구 노란머리 이 아이랑 많이 노는데 얘 뭐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대화를 연결하게끔. 야,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방금 내용 부분은 예. 진짜 유념해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방지책이 국내외 기업 공통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현재는요. 예. 현재까지. 네. 자, 오늘 이제 교수님과 메타버스 이제 작년에 내신 메타버스 네. 1 그리고 오늘은 이제 2 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 드린 거 외에 시청자분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하시고 네.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세상인데 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완전히 밝은 세상도 아니고 완전히 어두운 세상도 아닙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결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죠. 이거는 하나의 큰 트렌드 가긴 갈 건데 이게 영화 속 매트릭스처럼 정말 꿀꿀이 죽막 먹고 그렇게 막 처참한 공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되게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이 되는 건지는 네.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디지털 지구에 대해서 알려주신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성규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